예,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냐면 의사표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첫째 주에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본 게 권리 변동이었어요. 그럼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법률 행위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법률 규정으로.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니까 법률 행위가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본 게 법률 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비정상적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진이, 통정, 착오 세 가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사기강박이한 의사표시야. 자, 110조 역시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자, 110조 제1항을 보십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역시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요.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자, 2항은 사기나 강박을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제3자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항은 소위 제3자 사기 강박이 되는데요. 이건 뒤에 가면 자세하게 좀 보셔야 되고,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역시 공통규정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근데 3항에 보면 전 2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전 2항이면 뭘 말할까요? 2항을 말할까요? 2항과 1항을 다 말할까요?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조문 읽을 때 법조문에서 예를 들어서 뭐 1항, 2항, 3항, 4항이 있어요. 근데 4항에서 만약에 전 2항의 경우라고 돼 있으면 뭘 말하는 거냐면 위로 2개를 말하는 거예요. 위로 2개. 그러면 전 3항이라고 돼 있으면 위로 3개를 말하고요. 그러면 3항을 말할 때는 그냥 뭐라고 쓰냐면 전항의 경우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법조문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조에서 전조의 경우라고 돼 있으면 몇 조를 말하는 거예요? 99조만 말하는 거야. 근데 100조에서 전 2조의 경우라고 돼 있으면 위로 2개, 99조하고 98조. 전 3조라고 하면 위로 3개, 99, 98, 9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 할 때 그렇게 읽는 거고. 그러니까 1항은요. 1항은 상대방의 사기고 2항은 제3자 사기인데 3항에서 제3자, 선의 3자를 보호하는 건 상대방이 사기치든 제3자가 사기치든 다 똑같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잠깐 좀 볼게요. 갑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예를 들어 한 2억 하는데요. 이거 한 1억 5천에 사볼까 해요. 물론 이제 사기 강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반드시 재산상의 손실을 줄 목적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은 무슨 이득 좀 보려고 사기치겠죠. 자, 근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되어서 갑이 취소할 수 있으려면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제일 기본적인 요건은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돼요. 실수로 사기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을에 과실 있는 행위, 을에 과실 있는 행위로 갑이 착오에 빠졌대요. 그러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을이 실수를 한 거야. 을이 실수했는데 갑이 그 실수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자기가 착오에 빠져가지고 계약을 했대요. 그런 다음에 너 사기쳤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지 실수로 사기치거나 협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기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이때 이제 보통 2단계 고의라고 하는데 뭐 사실 단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고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2단의 고의라고 보는 학설은 사기는 1단계가 뭐냐면 사기치는 이유는 갑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갑을 착오에 빠뜨리겠다는 고의. 이게 1단계예요. 근데 착오에 빠뜨려서 주된 목적은 1억 5천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 고의. 이렇게 2단계 고의가 있다는 거죠. 협박은 왜 합니까? 겁주려고. 그럼 1단계는 뭐냐면 공포심, 외포심에 빠뜨려야지라는 게 1단계 고의고요. 그럼 2단계는 공포심에 빠져서 뭘 하게 만들 생각이에요? 1억 5천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이렇게 보통 두 단계 고의를 거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단계는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고요? 고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사기 강박과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형성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속지는 않았는데 1억 5천에 팔아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사기 취소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만날 때마다 사기를 쳐. 만날 때마다. 근데 갑이 속아야 되는데 안 속아요. 안 속았는데 갑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날 때마다 이러니까 야 얘는 진짜 최선을 다하네. 아니 내가 싸게 팔아줄게 라고 1억 5천에 팔아주는 계약을 했다고요. 그럼 나중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을이 갑에 협박을 해요. 강박을 하면 얘가 공포심에 빠져야 되는데 공포심이 아니라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싸게 팔아줬대요.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사기 강박을 한 것과 갑이 의사결정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사기 취소는 안 된다고요. 근데 이때 인과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주관적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표의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속으셨어요. 저만 귀가 좀 팔랑팔랑해서 저만 속고 계약을 했어요. 저는 사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 기준이 아니라고요. 누구 기준이에요? 표의자. 자, 어떤 사람이 협박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겁을 안 먹었어요. 근데 제가 소심해요. 혈액형도 소문자 A형이고 소심해갖고 저만 겁먹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남들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라고? 주관적 표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성립 요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건 사기 강박은 어쩔 수 없이 형법적인 형사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형법에서 소위 이제 행위론이라는 말 쓰는데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행위는 작위라는 게 있고요. 부작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위라는 게 움직임이 있는 것, 거동이 있는 것을 작위라고 하고 부작위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부작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행위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릴까요? 작위겠죠. 근데 법상 행위라고 하면 부작위라 하더라도 사회적 의미 있는 행태면 이것도 행위의 포섭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왜 범죄가 되느냐? 그러면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얘는 무언가를 했어야 해요. 무언가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부작위했다면 그것도 역시 행위로 보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 되셨어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대표적인 판례가 형사 사건인데요. 그 삼촌과 조카 판례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삼촌이 그 어린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강가를 걷는데 조카가 미끄러져서 강에 빠진 거예요. 그 삼촌이 어떻게 했냐면 빠진 애를 이렇게 쳐다보고요. 아유 뭐 하는 수 없지 이러고 갔어요. 조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삼촌에게 어떤 죄를 인정했을까요? 살인죄다라는 게 판례, 살인죄. 삼촌이 민 것도 아니고요. 못 나오게 막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살인일까요? 삼촌은 뭘 해줬어야 돼? 구조했어야 돼.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을 묵인하고 부작위로 나아갔다면 이건 살인이라는 거야. 그럼 마침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도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도 그 장면을 보고 애구구 어떻게 하는 수 없지 갔어요. 그 사람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지나가던 사람에게 뭐가 없으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그럼 부작위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은 반드시 의무가 있었어야 돼요. 우리 뭐 아직도 가슴 아픈 사건으로 요즘에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선장에게 어떤 죄가 인정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나온 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나왔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선장은 당연히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당연히 최소한 뭘 했어야 돼? 구조하려는 의무를 이행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근데 그 선장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을 묵인하였다면 그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범죄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개념 설명드리려고 시험에 안 나올 것만 지금 얘기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걸 봅니다. 사기. 그럼 우리가 흔히 사기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는 걸 사기라고 해요. 그게 바로 자귀죠. 근데 부자기, 즉 침묵에 의한 사기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묵에 의한 사기가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은 뭐가 있었어야 될까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었어야 있는데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자기에 의한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묵에 의한 사기가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고지 의무. 고지 의무가 없으면 사기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판례 좀 여쭤볼게요. 매매나 교환 계약을 합니다. 매매나 교환 계약을 하는데 매도인이 시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매매나 교환 계약할 때 시가를 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생각해 보시면 매매 계약하러 왔는데 매도인이 현재 시가는 얼마 이오며 이런 거 해줘요? 안 해준다. 해줄 의무가 없으니까. 그럼 사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런 판례가 있어요. 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분양하는 아파트 바로 뒤에 공동묘지가 대단위로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분양하는 사람이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수분양자, 분양받는 자에게 알려줘야 할까요? 안 알려줘도 될까요?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사기다라는 게 판례예요. 또는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1km 반경 이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 있다. 또는 들어오도록 예정돼 있다면 그런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소위 말해 이제 주거와 친하지 않은 혐오시설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건 침묵에 의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성립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개념 이해되셨죠? 침묵에 의한 사기가 성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조금 속여도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어, 용인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그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사기가 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상술 이런 것들은 뭐 노점상 아저씨가 물건을 팔아요. 물건 팔면서 뭐라고 팔았냐면 끝내준대요. 샀죠? 집에 가서 써봤더니 안 끝내줘요. 그럼 사기 아니에요. 보통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용인해 줄 수 있을 정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백화점에 변칙 세일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건이냐면 의류 매장에서 이거 이제 옷이에요. 옷이라고 적어드릴게요. 옷. 정가 200만 원. 근데 이제 겨울맞이 대할인 50% 할인해서 100만 원 이렇게 이제 판매했는데요. 나중에 봤더니 실제 정가가 100만 원이었어요. 실제 정가를 100% 다 받으면서 50% 할인해 준 거 척 판 거죠. 이게 변칙세일 사건인데 그러면 사회 통념상 우리가 생각할 때 백화점은 이러셔도 돼 라고 용인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건 사기다라는 게 판례야.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용인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위법하지 않다. 우리 뭐 TV 광고 봐도 정직하게 광고하는 경우 사실 많지 않잖아요. 다소의 허위나 과장 광고가 포함돼도요.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 정도까지 가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교재를 한번 볼게요. 79쪽입니다. 괄호 1번에 제목에만 줄거두세요. 사기자의 고의가 있을 것.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가운데에 따라서 과실이 나오죠. 과실에 의한 행위로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어요.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기망행위가 있을 것. 자,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 가운데에 줄거두세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는 것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다. 근데 동그라미 3번에 별표해 두세요. 동그라미 3번. 다만 이러한 부작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뭐가 있어야 돼?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의무가 없으면 사기가 아니에요. 오른쪽에 보조단에 판례 같은 거 하나 있죠? 심화되어 있는 거 별표해 두세요. 별표 하나만 해두시고 뭐라고 되냐면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한 사기가 성립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괄호 3번. 자, 위법성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에 뭐 노점상 얘기 나오고 백화점 변칙 세일 사건 나와요. 참고로 보시고 판례박스가 있는데 판례박스에 별표 2개 해두세요. 특히 1번 판례는 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시가에 대한 묵비. 시가의 묵비라는 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가의 묵비나 허위 고지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판례요. 그 시가에 대한 묵비는 왜 사기가 아니냐면 시가를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가를 허위로 알려줬다고 해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도인은 본성상 당연히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 매도인이 보통 그 옆집이 한 뭐 1억에 팔렸는데 요즘 시가는 1억 2천 해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사기라고 볼 수는 없죠. 마찬가지죠. 매수인은 뭔 소리야 요즘 8천이면 산다는데 라고 했다고 해서 사기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가나 시가의 묵비나 허위고지 가지고는 사기라고 볼 수 없다. 자, 2번 제목, 판례 2번 제목에 뭐라고 되냐면 상가 분양 시 다소의 허위 과장 광고가 수반되었더라도 기망이 아니라고 본 사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자, 괄호 4번에 보면 인과관계인데 괄호의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줄거두시고요. 그래서 4번에 끝에서 둘째 줄에 줄거두세요. 인과관계는 통상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라고요? 표의자가 기준이다. 자, 사기 보셨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강박이 나와요. 강박은 뭐 협박이에요. 협박. 그러면 괄호 2번에 강박행위가 있을 것.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첫째 줄 마지막에 불법으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해악을 고지. 해악을 고지에 괄호 묶으세요. 그러니까 강박이라고 하려면 반드시 해악을 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겠다라는 사실을 알리라는 거죠. 이때 이제 해악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경제적일 수도 있고 신체적일 수도 있다. 해악을 고지해야 되고 그럼 만약에 채권자가요. 채무자에게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강력하게 요구해서 채무자에게 각서를 받았다면 강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해악을 고지. 그래서 2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따라서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이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이를 받은 것만으로는 위법한 강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이 되려면 해악을 고지해야 되고요. 3번. 강박행위의 방법이나 해악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근데 굵은 글씨 줄거두세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자,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서 어떤 말이 나와야 돼? 박탈, 상실, 박탈, 상실 이 말 나오면 이건 취소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되겠다.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상태가 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지면서 침이 좀 새요. 이렇게 되면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지문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제한되었다라고 하면 무효예요, 취소예요? 이건 취소예요. 제한되는 정도. 근데 제한을 넘어서서 아예 박탈, 상실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그건 취소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 그래서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받으시고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효로 가는 게 좋을까요? 취소로 가는 게 좋을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효로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이제 무효 취소 편에서 공부하겠지만 무효는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예요.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취소권, 이거 형성권이라고 하는데 취소권은 무제한 행사할 수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아무리 길어도 10년 지나면 취소 못해요. 근데 무효는 10년 지나도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사건 중에 뭐 있었냐면
그 혹시 정수장학회 사건 기억나세요? 그 원래 이제 부산일보 거였는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협박해서 뺏어가지고 그걸 이제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수에서 정수장학회라고 이제 이름 붙여서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이때 이제 부산일보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돌려달라고. 뺏긴 거니까 돌려달라. 근데 이제 우리 판례도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협박으로 빼앗은 건 맞다. 그러면 이 유족들은 뭘 주장했을까요? 무효를 주장했을까요? 취소를 주장했을까요? 무효죠.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였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협박은 분명히 있었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효가 아니라 뭘로 가야 한다는 거야? 취소.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취소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무효와 취소에 대한 구별.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해야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마지막 제줄에 위법하다는 건 수단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부적당하다는 거예요? 첫째 줄 마지막 가운데 부적당한 경우에만 줄 그어두세요. 우리 시험에 한번 위법하다는 것은 뭐 어쩌고저쩌고 수단으로 적당한 것을 말한다. 틀리긴 했어요. 적당한 게 아니라 부적당해야 위법한 거죠. 당연한 얘기고. 자, 2번 볼게요. 또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비록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고소고발이라는 건 위법행위예요? 권리행사라는 거예요. 권리행사니까 고소고발에 겁을 먹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강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만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부정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그럼 줄여서 말하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한 예를 들면 가비을을 때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폭행이잖아요. 그러면 을이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뭐 한 7, 80만 원 나왔대. 그러니까 을이 야 100만 원 물어내. 100만 원 안 물어내면 너 폭행죄로 고소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고소한다는 말에 갑이 겁을 먹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또 콩밥을 먹어야 되고. 물론 이제 교도소에서 콩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콩밥은 안 줘요. 그 얼마 전까지 쌀과 보리에 8대 2의 혼식으로 줬는데요. 근데 요즘에 보리값이 비싸서 교도소 가면 흰 쌀밥 줘요. 그죠? 예.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냥 콩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겁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건 위법한 강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치료비가 이 정도 나왔는데 을이 너 잘 걸렸다. 그러니까 이 갑의 사정을 잘 알아. 얘가 예를 들어 뭐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가석방 기간 이번에 들어가면 오래 있다 와야 돼. 너 잘 걸렸다. 1억 안 물어내면 고소한다. 그럼 이건 정당한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고소나 고발이라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랑 고발은 좀 다르죠. 고소는 자기 일이죠. 자기 일을 수사해달라고 하는 게 고소고, 고발은 누가 하는 거야?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저거 좀 수사해 주세요라는 걸 이제 고발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인과관계는 역시 객관적이 아니라 뭐야? 주관적이다라고 돼 있죠. 자, 갑이요. 을한테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해서 둘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기치거나 협박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매매 계약의 상대방이 사기를 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누구만 보호를 해주면 충분합니까? 얘만 보여주면 되죠. 얘를 보여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 있는데 A가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해서 만약에 자기랑 매매 계약을 했으면 누가 사기친 거예요? 물론 이제 A라고 써 있는데 A를 누구라고 부를까요? 상대방. 이게 상대방이 사기한. 그러면 갑은 언제든지 취소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A가 갑에게 사기쳐서 또는 협박을 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갑을 협박해서 너 그거 을한테 팔아라. 안 팔면 윽해한다. 그래서 무서워서 얘한테 팔았다. 자, 그럼 계약의 상대방은 A가 아니라 누구야? 을이 상대방이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제3자야. 그걸 우리가 이제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이 사기당했다고 해서 이 매매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까요? 얘가 피해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도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이때는 언제든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제3자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법조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79쪽 다시 보세요. 79쪽에 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항은 뭐 특별한 말 안 썼지만 상대방의 사기를 전제한 거고요. 2항을 볼게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누가 사기쳤다고요? 제3자.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은 제3자 사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다. 그러면 얘도 보호해줘야 되니까 갑은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만 하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3자가 사기를 쳤는데 상대방이 그 사기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했어요.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게 한 번에 빡 해결하실 생각하지 말고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 알 수 있었대요. 그러면 알 수 있었다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가 되니까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죠? 똑같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까는 뭐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잘 안 되셨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한 7, 80%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신 것 같아. 나머지 분들도 몇 번만 더 하면 돼요.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온다고요. 자,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출제가 됐었냐면 지문 1번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례를 설명한 다음에 상대방이 제3자 사기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OX에. 다시 얘기할게요.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갑은 취소할 수 있다. OX에. 역시 좀 전까지 하고 끝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지금 과실 없이 알지 못했어요. 과실 없다는 뭐예요? 무과실. 알지 못했다는 선의.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취소는 언제 한다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되었어요? 예. 네. 언제쯤 되려나? 시험 보기 전까지만 되면 되는 거였죠? 좀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건 악이고요.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을 말해요. 그죠?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3자가 사기를 쳤는데 상대방이 있으니까 얘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가 가능해요. 근데 A가 사기를 쳐서 만약에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를 하게 만들 수도 있죠. A가 갑을 협박해서 야, 너 소유권 포기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없으니까 이때는 누구만 보호하면 될까요? 갑만. 자, 그러면 경우를 나눕니다. 제3자가 사기를 쳤는데 상대방이 있는 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행위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취소가 가능하고요. 상대방이 없어요. 그럼 누구만 보호하면 된다고요? 갑만. 그러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얘만 보여주면 되니까. 상대방이 있으면 얘를 고려해줘야 되고 상대방 없는 행위를 하게 되면 갑만 고려를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무지하게 중요한 판례가 나옵니다. A가 누군가 봤더니 A가
을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이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본인이라면 얘가 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리인과 본인은 별개의 제3자 관계로 볼까요? 동일시할까요? 동일시합니다. 이 대리인은 제3자로 봐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하면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3자가 아니면 마치 이건 누가 사기친 것과 똑같아요? 상대방이 사기친 거랑 똑같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요? 언제든지 취소해요? 언제든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대리 파트에서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대리인이란 말 나오면 얘는 제3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쳤다, 대리인이 협박했다 이 말 나오면 마지막에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고요. 뭐라고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82쪽입니다. 82쪽에 그 괄호 2번 제3자 사기 강박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상대방 뭐예요? 없는. 그럼 누구만 포함돼요? 표의자만. 셋째 줄에 볼게요. 상대방이 없고 표의자만 고려하면 되므로 자, 언제든지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럼 2번에 보시면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죠. 자, 셋째 줄에 줄 거두세요. 언제만 합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판례가 있는데 1번 판례에 별표 3개 두세요. 1번 판례에 별표 3개.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 사기 강박이 아니라는 사례. 그래서 줄거진 거 보세요.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1번은 뭐 매우 중요한 판례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83쪽에 마지막으로 이제 괄호 3번 볼게요. 둘째 줄에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취소 이전의 법률 관계를 가졌던 자는 물론이고 취소 이후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법률 관계를 가졌던 자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다 보신 거죠.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니까 악의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뭐는 필요 없대요. 무과실. 그렇죠? 과실이 있어도 제3자가 선이면 보호된다. 그러면 위에 나온 그 줄거진 거는 뭘 말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갑이 을하고 사기당해서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넘겼고요. 을이 그걸 다시 병에게 팔았대요. 근데 얘가 그걸 모르고 샀다. 근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갑이 사기당한 거니까 이 계약을 을에게 취소합니다. 그럼 얘는 취소 이전에 산 사람이죠? 그럼 취소가 됐어도 얘가 선이라면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에서는 이런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도 허다하냐면 계약이요. 먼저 취소가 돼버렸어요. 먼저 취소가 됐는데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을에게 남아있는 바람에 병이 그걸 모르고 나중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취소 이후에 샀다고 해서 보호 범위에서 제외할 건지 보호 범위를 넓혀서 얘까지도 보호해줘야 되는지 이게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둘째 줄 가운데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취소 이전의 법률 관계를 가졌던 자는 물론이고 취소 이후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법률 관계를 가졌던 자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까지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차고도 마찬가지겠죠. 차고 취소가 된 이후에도 등기가 남아있는 바람에 모르고 샀다면 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이전에 취득한 사람만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지금 안 보셔도 상관없겠고요. 자, 86쪽으로 넘어갑니다. 갑이 을에게 이제 의사 표시를 합니다. 의사 표시. 그러면 뭐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면으로 의사 표시하는 거를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갑이 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뭐라 적어요? 적은 다음에 그걸 을에게 보내겠죠. 그럼 보내면 을한테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을이 그 내용을 뜯어서 아, 이런 걸 나한테 얘기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갑이한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이걸 왜 살펴봐야 되냐면 만약에 갑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갑은 임의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가 없어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이미 효력이 생겨버렸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각국에 이제 입법주의가 있는데 제일 빠른 게 뭐냐면 갑이 을에게 할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순간 이미 을에게 효력이 있다. 이걸 표백주의라고 불러요. 표백주의. 겉표자죠. 겉으로 드러내는 순간 이미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무지하게 빠르죠. 너무 빨라. 그러면 완성한 걸 을에게 보낼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자 발신주의. 발신주의. 그 다음은 갑이 보낸 걸 을의 지배권으로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자 도달주의가 되고요. 가장 늦은 것은 도달된 것이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을이 알았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자 요지주의. 요지라는 건 내용을 알았다. 내용을 요지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법은 뭘 취하느냐? 자, 111조 1항을 한번 보세요. 111조 1항. 86쪽에 111조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우리 민법은 뭘 취해요? 도달주의를 취해요. 도달주의. 자, 2항을 보시면, 자, 2항은 법조문이지만 이 자체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표의자가요, 의사표시를 했어요. 의사표시를 발송한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도달됐다.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갑이 의사표시한 것을 언제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달하기 전까지는. 도달되면 효력이 생겨버리니까 갑이 을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철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도달이 뭐냐? 도달의 개념을 잠깐 좀 볼게요. 도달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는 것을 도달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이때 지배권 내로 들어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지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지 가능 상태. 그러니까 내용을 요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지할 수 있는 상태면 도달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상대방이 직접 현실 수령을 해야 되느냐. 자, 현실 수령까지 요구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동거 가족이 수령을 했어요. 도달일까요, 아닐까요? 도달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공부하러 나오시느라고 댁을 비우셨어요. 근데 댁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동거 가족이 받았대요. 그러면 이거 도달이 아니에요. 도달해. 왜냐하면 거긴 내 지배권 내로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꼭 직접 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요지 가능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도달로 인정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판례. 수령 거절이 있다. 저한테 이제 의사표시가 왔어요. 우편물이 왔는데 보낸 사람 보니까 별로 안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령을 거절했다. 도달일까요, 아닐까요? 도달이에요. 내 지배권 내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수령 거절도 역시 도달이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 111조 1항은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우리 민법은 강행 규정이 많아요? 임의 규정이 많아요?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을 두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사회 질서와 관련되면 강제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소위 물권 법정주의와 관련해서는 강행 규정을 둬요. 물권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쳐요?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요? 모두에게. 그럼 자기들끼리 새로운 물권 막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은 법이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강행 규정이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강행 규정.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매매 계약을 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하면 약자가 있어 없어요? 약자가 없다 그랬죠. 매도인은 뭐 가지고 있어요? 매도인은 물건. 정확하게 말하면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권. 매수인은 뭐가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수 틀리면 안 사면 그만이죠. 그럼 매도인이 매매 계약하면서 이거 여기 하자도 좀 있고 이런데 이거 사실래요? 우리 좋아요 라고 했다면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등 당사자끼리는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경제적 약자가 드러나는 계약이 하나 있었죠. 뭐 있었어요? 임대차. 임대차는 누가 약자가 되겠어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규정은 아니고 임차인을 위해 특별히 몇 개의 규정을 만들어 둔 게 있는데 그건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 규정이 사회 질서랑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제적 약자를 돕겠다 이런 차원도 아니잖아요. 강제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임의 규정, 임의 규정. 우리 옛날에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는데 요즘에 뭐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니까 예전에는 그 라디오 많이 들었잖아요. 라디오 들으면 그 응모엽서 같은 걸 받았어요. 응모엽서 받으면서 이제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이런 말 하는데 가끔 이제 좀 다른 게 뭐라고 하냐면 응모엽서를 보내주시는데 예를 들어 11월 26일 소인분의 하나입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기억나세요? 11월 26일 소인분의 하나다는 것은 발신주의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달주의로 하겠다는 거예요? 26일 날 우편 소인만 찍히면 언제 도달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발신주의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응모엽서 보내주시는데 11월 26일 도착분의 하나입니다라고 하면 그건 도달주의죠. 당사자가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행 규정을 둘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면 하나 더 보면 입증 책임 문제가 있는데요. 입증은 누가 할 거냐? 입증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도달 주장자가 입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일일이 입증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중요한 의사표시 어떤 우편 방법을 쓸까요? 등기. 등기나 내용증명. 내용증명 아시죠? 우체국 가서 보내면 되죠. 우체국 가면 그 제가 보낼 내용을 저 한 부 갖고 우체국 한 부 갖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내용증명인데 등기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는데 반송되지 않았어요. 반송되지 않으면 그건 도달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야. 근데 등기나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일반 보통 우편을 보냈는데 반송이 안 됐어요. 도달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도달로 보지 않아요. 도달로 보는 건 뭐라고요? 등기나 내용증명 우편이요. 그러면 우리 민법이 도달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이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발신주의는. 물론 지금부터 달달달 암기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나중 되면 여러 번 보면 중요한 건 알게 돼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86쪽입니다. 86쪽에 괄호 2번. 1번에 괄호 2번에 줄 그어두세요. 도달주의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강행 규정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죠. 표백주의, 발신주의 나와 있는데 87쪽에 그 핵심에서 정구 표시 있는 거 있죠. 2번하고 3번 묶어서 별표 2개 해두세요. 2번하고 3번. 그러니까 1456은 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1455는 2번, 3번은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특히 2번은 뭐 계약법 가면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2번에 보시면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이고요. 3번 보시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자, 여기서 격지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격지자. 그러니까 격지자라는 것은 이게 뭐 말 그대로 하면 떨어져 있다는 건데 여기서 격지자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에요.
의사소통에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지금 프랑스에 하나 가 있는데 그럼 프랑스에 있는 제 친구랑 제가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의사소통은 격지자로 볼까요? 대화자로 볼까요? 대화죠. 그러니까 장소적 거리가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갑이랑 을이랑 한 집에 사는 부부예요. 부부.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뭐 이유는 모르고 보냈어요. 그러면 같은 장소에 살고 있지만 이 의사소통은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로 보는 거예요? 격지자라는 거예요. 격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 때 며칠 날 보내서 며칠 날 들어갔다 이 말 넣으면 100%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격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을한테 11월 1일 날 너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 라고 청약을 해서 청약서가 11월 3일에 도달이 됐어요. 을이 마음에 들어서 응 살게 11월 4일 날 승낙을 해서요. 승낙서가 11월 6일 날 들어가게 되었다. 그럼 얘들은 지금 격지자죠. 우편으로 한 거니까. 그러면 이 격지자 간의 승낙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11월? 원래는 도달주의면 6일인데 지금 발신주의니까 며칠이야? 4일. 그러면 이 계약이 성립되는 날짜는 6일이에요? 4일이에요? 4일이에요. 4일. 그게 이제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은 발신주의다. 그러니까 이 갑이 청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은 이미 계약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굳이 계약의 성립을 늦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승낙서를 발송하는 순간 곧바로 계약의 성립은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뭐라고요? 승낙, 얘만.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에 따른다라고 하면 OX예요.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에 따른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격지자든 대화자든 원칙이 다 뭐라고요? 원칙이 다 도달주의라고. 도달돼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대화자 간의 도달주의라는 건 뭐 사실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렇죠. 소리는 1초에 340m를 가니까 말하는 순간 도달이잖아요. 의미는 없지만 발신주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도달주의. 이 청약은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1일이에요? 3일이에요? 3일이라고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격지자 중에서 뭐만? 승낙만 발신주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냐면 원칙인 도달주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보시면 무권 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이거 지난주에 봤었는데, 지난주에 봤었고 또 오늘 그 복습 1번 문제로 나왔던 거죠. 저만 기억하는 분위기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갑이 본인이에요. 을이 대리인. 그리고 병을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우리 이거 끝나면 다음 시간부터 바로 대리 들어갈 건데 그러면 대리인이 법률행위하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을에게 뭐가 있었어야 되겠어요? 대리권. 얘가 이제 대리권을 수권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리권이 수여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위임장을 위조해서 나 갑의 대리인이야 라고 하면서 매매를 했다. 이게 무권 대리인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져요? 안 져도 돼요? 안 져도 되는데 근데 본인이 이 행위가 자기 마음에 들면 얼른 뭐 할 수 있죠? 추후에 인정할 수 있다. 추인해서 이걸 소급하여 유효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은 원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해서 이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본인. 그러면 상대방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권한을 인정해 준다고 했냐면 얘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걸 최고라고 불러요. 최고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법률행위였어요. 준법률행위예요. 의사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 거였죠. 우리 이제 민법이 개정되면 전부 다 촉구라는 이름으로 바뀔 거야. 답변이나 이행을 촉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확답을 해야 되는데 확답을 안 합니다.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우리 민법은 아무 말도 안 하면 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규정해요? 부정적으로 규정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최고 기간까지 확답이 도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발송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발신주의니까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1월 28일까지 확답을 좀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28일까지 아무 말도 안 하면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인 거야? 근데 이 갑이 고민하다가 11월 28일 날 추인장을 보냅니다. 추인서를. 그래서 11월 29일에 추인서가 도달되었다. 자, 이거 추인일까요? 거절로 볼까요? 만약에 이게 도달주의면 28일까지 뭐가 돼야 돼? 도달이 돼야죠. 근데 29일 날 들어갔으니까 확답을 안 한 게 돼요? 거절로 볼 거고, 만약에 발신주의를 취하면 28일까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발송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도달이에요? 이거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추인이죠. 그래서 131조 나중에 보겠지만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달주의는 뭐라고 규정되냐면 받지 못하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는데, 이건 받지 못하면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다고요? 발하지 아니하면.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조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123쪽 한번 보세요. 123쪽. 자, 123쪽에 131조가 조문 박스에 있어요. 조문 박스에 보시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뭐라고 돼 있어요? 발하지 아니한, 발신주의, 받지 못하면 틀려요.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최고에 대한 확답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지금 보신 것처럼 무권대리만 그래요. 무권대리만. 조문 확인해 두시고 돌아오셔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87쪽입니다. 자, 87쪽에 괄호 1번에 도달의 의의가 나와요. 동그라미 1번 줄거두세요.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말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요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지 가능 상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별표해 두세요. 2번은 시험에 자주 나오고, 판례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에, 자, 괄호로 묶으세요. 뭐 했다고요? 수령 거절이에요. 수령 거절.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요지 가능한 상태로 보아 도달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줄 거두시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괄호 2번에 격지자는 한번 들어두시면 끝나는 거고요. 그 3번에 괄호 3번에 입증 책임 나와요. 입증 책임의 별표 2개 두세요.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판례는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이나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등기나 내용 증명. 등기나 내용 증명은 반송 안 되면 뭘로 인정해 준다고요? 도달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자, 뒷부분은 지금 안 보셔도 상관없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의사표시고 좀 쉬었다가 대리 들어가죠.